시댁 거실, 정희는 모든 사람들이 소파에 앉은 가운데 홀로 구석진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거 봐요. 500만 원짜리. 명품이에요. 백화점에서 웨이팅 6개월 걸려서 샀어요. 미선이 반짝이는 가방을 들어 올리며 자랑한다. 형수님도 이런 가방 하나 사세요. 아, 그런데 형수님은 시장에서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몇만 원? 영숙이 비아냥거리며 웃는다. 정희는 자신의 헤어진 2만 원짜리 검은 가방을 꽉 움켜쥐며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참는다. 저는 괜찮아요. 이 가방도 충분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정희, 그 순간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가슴 아프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윤정이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62살, 벽지가 곳곳 벗겨진 작은 방에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또 이 시간이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동네 미인으로 소문났던 얼굴이지만 지금은 세월과 고생의 흔적만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볼을 만져보니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 간암이었습니다. 병원비로 집까지 팔아야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낡은 집은 전세로 얻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는 20살 대학생이었고 정희는 홀로 아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미숫가루 한 스푼을 찬물에 타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지만 가스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침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정희는 아들 생각을 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낡은 손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지만 새 걸로 바꿀 여유는 없었습니다. 어깨에는 10년 전부터 메고 다니는 검은색 가방을 둘렀습니다. 가방 안에는 동전들과 찢어진 지폐, 그리고 혈압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정희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희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희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틈틈이 채소 장사도 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민준이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버텼으니까. 민준이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취업이 안 되어서 고민하던 민준이에게 정희는 말했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있잖아. 천천히 좋은 곳 찾아봐. 하지만 민준이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정희는 늘 그렇듯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시장 안쪽 좋은 자리는 이미 10년, 20년째 장사하는 큰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입구 쪽 구석뿐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에
경매장에서 떼어온 채소들을 손수레에서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상추, 깻잎, 오이, 토마토, 파. 다른 상인들보다 늦게 도착한 탓에 싱싱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정성스럽게 시든 잎사귀들을 떼어내고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상추 1,000원, 깻잎 1,500원, 오이 3개에 2,000원.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가격을 외쳤지만 옆에서 장사하는 다른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큰 상인들은 확성기까지 사용해가며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신선한 채소, 아침에 막 따온 채소.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난 건 오전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상추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아주머니는 상추를 이리저리 들춰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저기 큰 가게에서는 800원인데. 그리고 좀 시든 것 같기도 하고.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800원에 드릴게요. 그래도 좀 그런데. 아, 그냥 하나만 주세요. 결국 아주머니는 상추 한 단만 사고 돌아갔습니다. 800원을 받아든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본전도 건지기 어려웠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몇 명의 손님이 와서 채소를 만져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희는 따로 밥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싸온 김밥 2줄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물도 아껴가며 조금씩 마셨습니다. 오후 2시쯤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토마토 좀 보여주세요. 정희는 얼른 일어나 토마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언제 딴 거예요? 너무 말랑말랑한데. 어제 새벽에 가져온 건데 아직 싱싱해요. 젊은 여자는 토마토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익어서 금방 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돌아가는 젊은 여자를 보며 정희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하루 장사를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을 세어보니 겨우 12,000원이었습니다. 어제 채소값으로 들어간 돈이 8,000원, 오늘 아침 버스비가 2,000원이었으니 실제 순수익은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2,000원으로는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정희는 남은 채소들을 다시 손수레에 담았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저녁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끌며 집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틈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열어보니 시댁에서 온 연락지였습니다. 시아버지 13년째 제삿날이 이번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연락지를 읽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시댁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정희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정희는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소매가 약간 헤어져 있었지만 다른 옷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린 옷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가자. 정희는 작은 화장품 케이스를 열어 오래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색이 많이 발해 있었지만 그나마 얼굴에 생기를 주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꾸밀 것도 없었습니다. 손목에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사준 낡은 시계를 찼습니다. 시계줄이 늘어나서 자꾸 손목에서 돌아갔지만 이것마저도 정희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째 신고 있는 검은 구두였는데 굽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새 구두를 사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댁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지만 정희는 지하철 요금을 아끼기 위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버스비가 지하철비보다 1,000원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서 내려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지난번 시댁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시누이 영숙이 새로 산 차를 자랑하며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언제 차 사실 거예요? 정희는 그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차는커녕 버스비도 아껴야 하는 처지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버스에 올라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올까? 어제 전화해서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온다면 혼자서 모든 시선과 비아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놈이 이럴 때라도 엄마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오후 2시 정각, 정희는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희가 살고 있는 낡은 전세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문부터가 고급스러워 보였고 마당에는 잘 가꾸어진 화단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누이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형수님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겉으로는 반갑게 맞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영숙은 정희의 낡은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선이 정희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수님 옷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정희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니,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시누이 영숙의 남편까지 모두 정희를 보더니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여기 앉으세요. 영숙이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앉은 소파와는 떨어진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대화에 한창이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우리 애가 다니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작은 아주버니 부인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낡은 시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교육비는 아껴서는 안 되죠. 우리 큰아들도 이번에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준비금만 해도 2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하루에 2만 원도 벌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2억이요? 와, 대단하세요. 역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르네요. 미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뭐려? 요즘 유학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도 애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영숙의 남편이 겸손한 척하며 말했지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런데 민준이는 안 왔네요? 미선이 정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올 거라고 했는데 아마 일 때문에 늦는 것 같아요. 정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준이가 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40인데 아직도 혼자 사나요? 영숙의 남편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아직?
좋은 인연을 못 만났나 봐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특히 경제력이 부족하면 더더욱 그렇죠. 여자들도 현실적이니까. 미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라 결혼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는 어디라고 했죠? 작은 아주버니가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예요. 정희는 회사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겉으로는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동정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조금 해요.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요즘 장사도 안 된다던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영숙의 표정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샀는데 500만 원짜리예요. 와, 정말 예뻐요. 역시 명품은 다르네요. 영숙이 부러워하며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형수님도 가방 하나 사세요. 여자는 가방이 중요해요. 미선이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여유가 정희에게 있을 리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낡은 검은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시장에서 2만 원에 산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 이야기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모아도 그 가방 하나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형수님도 명품 하나쯤은 가지셔야 해요. 여자의 품격은 가방에서 나온다니까요. 미선이 계속해서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그러게요. 형수님도 이제 좀 자신한테 투자하셔야 해요. 영숙이 거들었지만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명품을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낡은 검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10년 전에 시장에서 2만 원에 산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헤어져 있고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도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 봤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안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안 오나 보네요. 작은 아주버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부모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영숙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작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미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욕먹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정희 자신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도 자세히 얘기 안 하나 봐요? 영숙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관심이 없다니 참 한심하네요. 작은 아주버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시작되자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부엌에 있으면 그들의 시선과 말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릇을 닦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좀 옮겨주세요. 형수님, 저기 물 좀 떠다 주세요. 형수님, 수저 좀 더 가져다 주실래요? 형수님, 휴지 좀 가져다 주세요. 사람들은 정희를 마치 가정부처럼 부렸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던 정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정말 불쌍해요. 저 나이에 시장에서 채소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 그것도 날씨 좋을 때나.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머니 모시고 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작은 아주버니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용돈 드리면 좋을 텐데.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영숙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마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가 봐요. 작은 회사 월급으로는 혼자 살기도 어렵죠.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쉿, 들려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희는 부엌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짐이 되고 시댁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하고 자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제사 상차림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정희는 시아버지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민준이도 못 왔고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둘러앉았지만 정희만은 여전히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희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정말 안 오나 보네요. 아들이 아버지 제삿날에도 안 오다니. 영숙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효심이 없어졌어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작은 아주버니가 정희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바빠서 그래요. 원래는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형수님, 그런 식으로 감싸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제삿날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의 남편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다 바쁜 중에도 시간 내서 온 건데. 작은 아주버니가 거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더더욱. 미선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온 민준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고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이의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단정했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준이는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느끼며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들의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준이도 왔네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 다녀요? 미선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멈춰서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다니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영숙이 더욱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거실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다는 듯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건 왜 궁금하신가요? 민준이가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냥요.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들이 얼마나 벌어서 도움을 못 드리는지 궁금해서요. 영숙의 남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화를 낼까봐 걱정되어 민준이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그런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돼.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희는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받은 모욕과 무시가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어머니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셨겠네요. 민준이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미선에게 그리고 비싼 시계를 찬 영숙에게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이제 40인데 아직도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미선이 또다시 불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겠죠. 민준이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현실적이니까요. 경제력 없으면 결혼하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까지 많으면 더더욱. 영숙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여자들은 남자의 스펙을 다 따져보거든요. 직장, 연봉, 집, 차. 하나라도 부족하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작은 아주버니의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민준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화를 내는 것 같아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민준아, 그냥 참아. 괜히 기분 상하지 마. 정희가 아들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왜 참으시려고 하세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참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참아야 해요? 영숙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현실이라고요?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현실이요. 민준이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파시고 그게 현실 아닌가요? 영숙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민준이는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도 없는 거고요. 작은 아주버니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네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현실이라는 게 말이죠.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뭐 하는 거야?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민준이는 핸드폰 화면을 거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테크 이노베이션, 올해 매출 500억 돌파, 민준 대표의 혁신 경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기사입니다. 민준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라고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테크 이노베이션이라는 IT 회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500억을 넘었고 직원이 150명입니다. 민준이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준아, 이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민준이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월급이 아니라 사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작은 아주버니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럼 500억이라는 게 영숙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 매출입니다. 제 개인 자산은 그건 중요하지 않겠죠. 민준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미선이 들고 있던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숙의 비싼 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영숙의 남편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민준이가 반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지 않아서요. 어머니는 제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착하게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민준이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을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러분한테 무시당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네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민준이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500억 매출이라는 말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정말이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도 아들의 성공을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영숙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으면 어머니를 좀 편하게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맞아요. 500억이면. 와, 정말 대단하신데 어머니가 왜 아직도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의 비아냥거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그만두시고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민준이의 말에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확실히 민준이가 몇 번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때마다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다고. 그건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편히 쉬라고 할 때마다 정희는 거절했었습니다. 아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벌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자립심이 강하세요. 아들한테 얹혀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민준이의 말에 거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도움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작은 아주버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받긴 받으시죠. 생활비, 용돈, 병원비. 제가 다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 일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세요.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돈들, 병원비가 알아서 처리되던 것들이 모두 아들이 해준 일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민준아, 그럼 그동안 네 어머니, 제가 다 챙기고 있었어요. 다만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영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민준이가 차가운 시선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릴 때 제 돈이나 회사 얘기를 해야 했나요? 그게 아니라 뭔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시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그러면서도 제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명품 가방, 비싼 시계보다 훨씬 더 값진 희생을 하신 분이세요. 민준이의 말에 미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슬며시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뭘 봤나요? 민준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저를 무능하다고 비웃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조롱하는 걸 봤어요. 민준아. 정희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회사 매출 얘기를 들으니까 태도가 바뀌네요. 이게 뭔가요? 영숙의 남편이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민준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까 제 어머니한테 명품 가방 사라고 하면서 500만 원짜리라고 자랑하신 분은 누구였죠? 미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제 월급이 얼마냐고, 결혼은 언제 하냐고,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 못한다고 하신 분들은 또 누구였나요? 작은 아주버니 부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부린 건 누구였나요? 이거 저거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거실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존대하고 없으면 무시하는 게 여러분의 가치관인가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오해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오해요? 민준이가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가난한 줄 알았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태도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민준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었을 때 여러분이 보여준 그 태도,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받아온 무시와 모욕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상황이 씁쓸했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정희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차가운 침묵이 계속되자 영숙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 우리가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가족끼리 농담 삼아 한 얘기였는데. 농담이라고요? 민준이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시장에서 채소 팔면서 하루에 몇만 원 벌어봐야 얼마나 되겠냐고 하신 게 농담이었나요? 영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되돌아오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를 고생시킨다고 하신 것도 농담이었고요. 작은 아주버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줄은. 몰랐다고요? 민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달랐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가난하면 무시해도 되고 돈이 있으면 존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작은 아주버니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선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민준이, 오해하지 마. 우리는 정말로 형수님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 걱정이라고요? 민준이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 자랑하면서 제 어머니한테도 가방 사라고 한 게 걱정이었나요? 미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여자는 가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 어머니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있는 형편인지 모르셨을 리 없잖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민준이의 말에 미선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화내는 것은 고마웠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그만하자.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참으시려고만 하세요? 민준이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사셨잖아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게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왜 항상 어머니가 참아야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더 소중히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영숙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네. 우리가 좀 심했나 봐. 앞으로는 조심할게. 조심한다고요?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앞으로도 제가 가난해지면 다시 그렇게 하실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삼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500억짜리 회사 사장이라는 걸 모르셨다면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영숙의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민준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디자인의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민준이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테크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민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출신. 2019년 창업. 현재 직원 수 150명. 민준이가 읽어주자 거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삼성전자라는 단어들이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성과 2021년 벤처 1000억 클럽 가입, 2022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2023년 매출 300억 달성, 2024년 매출 500억 돌파 정부 인증 혁신기업 선정. 숫자들이 나열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민준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30대 젊은 CEO 민준, 어머니의 희생이 제 성공의 원동력이라며 눈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가 이룬 성공 신화. 모든 수익의 30%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중. 정희는 그 기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도,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민준아, 이런 인터뷰도 했었구나. 그리고 기부도 하고 있었고. 네, 어머니. 항상 어머니 얘기를 해요. 기자들이 성공 비결을 물어보면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민준이는 정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성공은 전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고 이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영숙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효자였구나. 우리가 정말 몰랐네. 이렇게 성공한 줄도 모르고. 효자라고요? 민준이가 영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까는 효심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버지 제삿날에도 늦게 온다고, 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건 몰라서. 그리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도 하셨고요.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를 고생시킨다고도 하셨잖아요. 민준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숙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주버니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500억이면. 와,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돈이네. 민준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차별했나? 미선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난한 줄 알았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말투가 똑같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저한테 반말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존댓말을 쓰시네요. 그리고 제 어머니를 구석진 자리에 앉게 하시더니 지금은 어떠세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대우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영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형수님을 정말 잘 모실게. 잘 모신다고요? 민준이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모시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숙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뭔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건 제가 가난해서였고, 이제 와서 잘 모시겠다는 건 제가 돈이 많아서인 거죠? 거실이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준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서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명품 가방을 든 미선에게, 비싼 시계를 찬 영숙에게, 그리고 고급 정장을 입은 작은 아주버니에게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민준아, 제발. 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민준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회사가 망해서 다시 가난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영숙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시 가난해진다면 여러분은 오늘처럼 저를 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무시하실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무시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답은 뻔하니까요.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가난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모습 말이에요. 그때 작은 아주버니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삼촌이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하고. 그는 정희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네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는 차가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뭐가 어떤 이유? 작은 아주버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가난했다면 사과하셨을까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작은 회사 말단 직원이고 월급쟁이였다면 지금처럼 정중하게 사과하셨을까요? 작은 아주버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면 계속 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비웃으셨겠죠. 맞지 않나요? 민준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작은 아주버니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형수님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심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민준이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아셨으니까 심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야. 미선이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제가 가난했어도 심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500만 원짜리 가방 자랑하면서 어머니한테 가방 사라고 한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미선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거실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후회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민준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성공한 줄 몰랐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실패했다면 계속 그러셨을 거고요. 거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뭔가요? 돈이 있으면 가족이고 없으면 가족이 아닌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제삿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려고 애쓰셨어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매일 병문안 갔는지 기억하세요? 작은 아주버니 대가이가 아플 때 누가 밤새 간병했는지 기억하세요? 영숙과 작은 아주버니 부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고마웠겠지만 평소에는 무시했던 거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준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머니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그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영숙의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형수님을 가족으로 잘 모실 거야. 가족으로 모신다고요? 민준이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고 돈이 있어도 가족이에요. 그런 당연한 걸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영숙의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희에게 모였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어 하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는데 이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형수님,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존재였는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저는 여러분에게 동등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쌍해서 봐주는 존재였던 거죠. 정희의 말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형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숙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정희가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저만 구석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왜 저한테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셨어요? 영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 앞에서 비싼 물건들을 자랑하면서 저한테도 사라고 하셨어요? 제가 살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그건 저도 이제 당당해지고 싶어요. 정희가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더 이상 여러분 눈치 보면서 움츠러들고 싶지 않아요.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정희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당당한 모습을 본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정희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수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앞에서 작아지지 않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부터 여러분은 저를 무시했어요. 집안이 가난하다고 변변한 배경이 없다고 해서 말이에요. 작은 아주버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런 적 없는데. 없다고요? 정희가 작은 아주버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장례식 때 누가 제게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혼자 어떻게 살 거냐고 친정이라도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였죠? 작은 아주버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의 일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저한테 말했는지도 기억하세요. 애를 그냥 취직시키라고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고 하신 분 말이에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미선이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정희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자랑하면서 저한테도 사라고 하신 게 그런 뜻이 아니었나요? 제가 그런 가방을 살 수 있는 형편인지 뻔히 아시면서 말이에요. 그건 저를 놀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제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 말이에요. 미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가 어머니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요. 네, 민준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영숙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정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건 제가 가난해서였고, 지금 사과하는 건 민준이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정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돈이 있으면 떠받드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작은 아주버니의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진다고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은 더더욱. 민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맞아, 민준아.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당당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영숙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다를 거예요. 형수님을 진짜 가족으로 모실 거예요. 정희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돈이 있든 없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가족으로 모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우스워요. 제가 언제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 들리거든요. 영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민준이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댁 사람들의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희와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민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엄마가 멋있었어?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정말 멋있으셔요. 평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나도 놀라웠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집안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정희는 시장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 스스로가 결정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작은 카페를 해보고 싶어. 평생의 꿈이었거든. 민준이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아담한 카페를 열어주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도 당당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카페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억지로 하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형수님.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 민준이가 지금도 작은 회사 직원이었다면 지금처럼 연락하셨을까요? 영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거겠죠.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거든요. 그걸로 충분해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카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손님들이 내가 만든 커피를 맛있다고 하더라. 정희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뻐요. 민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다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정희는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